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정치 한판 시간이고요.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세훈 시장 왜 이래요? 가서 좀 말려주세요. 진짜 서울 파괴자로 등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세훈 시장님 수사받을 준비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씨 어디 갔어요? 네, 지금? 한강 수상버스 문제부터 잘 해결하고 다른 사고 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 피곤합니다. 그 너무 이제 피곤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똥꼬집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장 자진으로 그만둘 때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그 그러니까요.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서울시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그런 컴플렉스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명박의 청계천, 이재명 대통령의 청정계곡. 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뭔가 랜드마크를 해야 아 물이구나.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별명도 오세이돈 아니겠습니까? 물난리도 크게 겪었고. 네. 그래서 랜드마크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한강에 뭔가 좀 해야 된다. 광화문에 조형물을 놔야 된다. 그리고 종묘 앞에도 초대형 그 용적률이 1000%더라고요. 저는요 종묘 말도 주변에 보면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다가 1000%짜리 하겠다는 거야. 그야말로 랜드마크병이 걸렸다. 중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세이돈이란 말도 좀 과해요. 포세이돈이 들으면 화낼 것 같아. 오세훈 이게 딱 맞다. 오세훈, 돈뜨대 노세훈. 네. 한번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종묘, 한강, 게다가 이제 광화문까지 제 표현으로 침범했습니다. 여긴 정말 건들면 안 되는 곳인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셔놓은 공간이죠. 그런데 외국 군대 상징 받들어총을 연상시키는 그 상징적인 석조 건조물을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서울시가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에는 대한민국의 존재와 치유를 지켜준 자유진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외국 군대의 상징이 그 나라 상징 공간에 있는 것은 유례가 찾아볼 수 없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일단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용산 근처에 무슨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광화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계시고 세종대왕 계신 진짜 고유의 그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만 집약적으로 표현해온 상징과 같은 곳인데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꼼수가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광화문이라는 곳이 촛불혁명, 빛의 혁명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또 이제 태극기들도 많이 있죠. 태극기들도 거기서 집회를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본인들은 애국 우파, 저희는 구구라고 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소구하고자 받들어 총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건립하는데 저도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전현희 국회의원이랑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공사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몰래 지금 상징물을 건립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용산 전쟁 기념관 같은 데는 네. 뭐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거기 사실은 이제 미군 기지도 있었고 옛날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산 전쟁기념관이 최적지인데 왜 광화문 항복판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논란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논란까지. 여권의 어떤 비판을 받아야 네. 또 야권에서는 유일한 서울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인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 지금 위험한 물이 됐다가 지금은 아주 고집불통 물이 됐다. 네. 아니 한강은 정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고 종묘와 광화문은 우리나라 역사와 아이덴티티 정말 상징 중 상징이잖아요. 얼마나 이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고 이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딱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 딱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참전국을 기리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70개가 이미 넘는다고 합니다. 70개.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왜 하려고 하냐.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잘 모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거 수렴하지 않고 혈세를 가져다 그냥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 종상이 있는 곳에 이렇게 수십 개국 나라에 받들어 총 돌 기둥을 세우는 게 맞느냐는 너무 안 맞는 발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이제 인문 정신, 평화주의,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한글 창제 이런 것이거든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화문 와서 세종대왕 종상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유엔도 인정한 위대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셨구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감사의 정원 집중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 한번 봤거든요. 이 단체들 민주당 단체가 아니에요. 네. 한글문화연대, 한말글 문화협회, 한글문화단체 모임. 이게 왜 민주당의 공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세훈 시장이 아 내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여권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나 서울시에서 일하는 의원들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걸 하면서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모는 건데 네. 정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네. 문화재 파괴다. 저는 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적인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복궁 앞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복궁 앞에다가 외국 군대의 상징물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사실 광화문 그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어렵게 없앴죠. 없앤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두고 받들어 총 16. 이거는 진짜. 도저히 역사 의식 자체가 뭔가 엽기적이고 제정신이 기괴해요. 아니다. 네네.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세에서 74세까지 서울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했고요.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7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10명 가운데 8명 여기 저 포함됩니다. 제가 여기 응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몰랐어요. 10명 중에 8명이 감사정원 사업 추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만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 뭐 65%, 64% 이랬어요. 60대만 44%가 반대하는 거로 조사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몰래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광은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이게 완공일이 내년 또 4월이래요. 하필이면 내년에 선거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네. 예를 들면은 그 참정국에서도 다 이거에 동의하고 다 보낼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 석조물 그 재료로 그렇죠. 쓰이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그냥 취지만 하고 그래요. 뭐 우리가 보낼게 했던 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이 난리가 나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고도 굳이 이걸 강행하려고 들까요? 본인 나라들까지 서울 시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거듭 말하건대 오세훈 시장은 지금 한강버스하고 명태균 게이트나 잘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전력이 모자라는데 제가 네.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 계속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고 하고 본인이 마이크병이라고 제가 이거 하는데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뭔가 여권하고 자꾸 대립해서 주목을 받고 싶은데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거 사실 국가적 유산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서울시장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무슨 네. 겁니까? 이 마이크병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도 서울 시민들도 대다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과정도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선정됐을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긴급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통일규가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돼서 이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A 업체의 경우는 39억 6천만 원, B 업체는 29억 9천만 원. 이게 상당하네요.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의심이 드는데요. 네. 이 기사가 오세훈 나왔어요. 시장이 극우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통일교 아닙니까? 네. 대규모로 지금 문제가 되고 교인들을 있죠. 네. 입당시키고 그리고 여러 대표 선거에서 관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딱 알고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10억이나 비싸게 그 그렇죠. 업체를 선정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짓고 있다. 이러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굉장히 이 음모를 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서울시장 뛰어넘어서 차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뛰어넘어서 대통령까지 정말 극우 세력 그리고 통일교를 등에 업고 한번 해보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같은 맥락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 그 서울시가 이 긴급 입찰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복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40억에 가까운 이 세금을 쓰면서 받들어 총이 긴급한 거 아니잖아요? 예, 왜 긴급해요 이게? 제가 거듭 말하건대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지금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긴급 입찰을 하려면 지금 예전에 광화문 물난리 나는 것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 우리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참사가 많았는데 지하 참사 네네.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특히 이 반자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 빠져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 너무, 참사에 네. 그냥 희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다가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긴급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면 시민들이 오히려 박수 쳐주죠. 근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감사의 정원이라던가 강화문 광장에 무슨 조형물 세운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거듭 얘기를 하건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려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성버스 지금 당장 안전 문제 논란 안 가라앉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거에다가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썽쟁이 오세훈이다. 전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서울 파괴자로 등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묘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종묘의 어떤 그 외관을 뭐 숨막히게 하고 길을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다. 참 표현이 재밌네요. 숨막히게 하고 길을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만 아니면 또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이 표현 방식도 상당히 이상한 데다가 지금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종묘라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유네스코에 선정된 저런 데 가보면은 그 주변의 외관,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무 한 그루에 따라서도 이 이미지가 완전 뒤바뀌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압도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서울이 다른 대도시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은 경복궁과 종묘, 조선왕조의 그런 뭐 숭례문 네, 같은 네. 게 LA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습니까? 뉴욕 가면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동받는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런 수도에 이런 궁궐과 이런 남대문, 종묘 같은 게 야, 이 정말 역사가 깊은 도시구나. 그렇죠. 거기서 감동받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 건물을 그리고 제가 보니 깜짝 놀란 게 용적률이 1000%래요. 1000% 진짜. 아니, 그러니까 원래 660%였대요. 네. 660%도 엄청 높게 짓는 거예요, 상업지구에. 근데 여기서 한 수 더 또 1000%를 짓겠다. 그 종묘 인근을 보면요. 그렇게 높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숭례문, 경복궁, 종묘 주변에 세운 사과 같은 1000%짜리 그런 재개발을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저것만. 뚫렸는데 다른 데는 안 뚫리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한번 서울시장 더하고 자기가 한번 대통령 더할 욕심에 정말 안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종묘 주변의 그런 환경이라는 게 네. 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국가유산청이 정말 오랜 기간 문화재청이 노력해가지고 또 국민들이 참고 인내해가지고 이런 정말 경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본인이 왜 4년 진짜 이런 사람 사선 서울시장을 뽑아줘도 됩니까? 저는 너무 불안하고요.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서울시 수상 한강버스 중단해야죠. 그런 거 당장 긴급하게. 한강버스. 네. 이게 정말 선진국일수록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뭐 문화 유산을 보호하든지 정말 천천히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니다. 아니, 뉴욕 같은 데서 그 역사가 짧은 그렇죠. 뉴욕도 사실은 어떤 상징물을 만들 때 네. 주변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하나씩 모아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요. 그 네. 의견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관광 상품으로 우리는 역사가 없으니까 네, 네. 그것도 역사라고 굉장히 잘 설명.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느 사람이 필 받아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수만 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아니, 그게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 아닙니까? 오세훈이 필 받아서 뭐 하나 싣고 오세훈이 필 받아서 버스 만들고 그런 건 저는 선진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두환식 깡패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 유산을 지정하는 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강력하게 경고하는 듯한 지금 그래서 얘기들을 저는 하고 이게 있잖아요. 약간 궁예식 사고인가? 아니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유네스코에서 아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무슨 자의식 과잉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점점 이상해진다. 이 자의식 과잉이 난 과도한 행정이고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그 세계유산 파괴자, 저는 파괴자라는 단어 외에는 떠올릴 수 없는데 아까 좋은 말씀 주셨어요. 미국의 역사가 1776년에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실제 독립한 건 1783년 한 250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도 뭐나 하려면은 주변 환경 따지고 사람들 의견 묻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가 600년이 넘잖아요. 맞죠. 그 공간에 하필이면 세종대왕님 지금 옆에 받들어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세훈 기괴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막사바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며칠 걸려서 오거든요. 그게 공장에서 명품 브랜드 마크가 찍힌 그릇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담긴 세계적인 역사의 가치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묘를 쇼핑몰 취급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김건희가 종묘를 카페처럼 이용하더니 네. 오세훈은 지금 종묘를 무슨 쇼핑몰쯤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경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종묘의 역사와 어우러져서 서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종묘에 담겨있는 조선시대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복합적인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은 제가 보기에 다 안 중요해. 뭐 이거 저기 세계유산 뭐 취소되든 말든 안 중요하고 나는 명태균 게이트만 잘 덮으면 이거라니까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950만 명 이상이 사는 서울시의 시장이 이렇게 역사 의식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참 놀랍기만 합니다. 아까 한강버스 얘기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번 사고를 고급스러운 말을 쓰셨네요. 또 휴먼 에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휴먼 에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생각나는데. 영어 참 좋아하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경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이해찬 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삼풍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한강버스 보면서 삼풍백화점 생각난다. 이런 워딩을 하셨나 봅니다. 좀 위험해요, 솔직히. 오세훈 시장은 행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80명 이상 이렇게 타는 그런 수상 교통 시설은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것을 운행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정말 시범 운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충분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5분을 못 버텨요. 그리고 이 겨울철에는요 한꺼번에 사람이 빠졌을 경우 저체온증으로 빨리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길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더 안전을 챙기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수상버스 없다고 우리가 출퇴근 못 합니까?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저건 밥을 못 상상도 먹어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례를 만들려면 시범 운행도 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게 행정의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없고 이거 안전하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운행 편수를 늘리고, 그럴 때 대규모로 그런 어떤 운행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민들을 내가 테스트 삼아서 그냥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사람을 많이 태워서 왔다 갔다 하면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겠죠. 언론에서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타고 목숨 있는데. 걸고 이걸 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잠실로 가던 버스 멈춰서 가지고 거기 이미 그 배에
82명이 타고 있었어요. 네, 네. 50분 걸려가지고 겨우 구조했어요. 그 네. 82명은 뭡니까? 우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더 느꼈을 제가 거잖아요. 봤어요. 이 잠실 선착장 인근이 왜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수심이 낮고 그 한강 아래에 가스관 보호를 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형 사고를 일어날 수 있는 거면 더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일단 운행시켜. 아니 시민들이 무슨 마루탑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근데 반성은 하지 않고 휴먼 에러? 오세훈이 지금 휴먼 에러의 주인공이에요. 당사자예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그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각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앉아서 보장하겠다. 만약에 하나라도 또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국회의원 사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지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슨 이렇게 정치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행태입니다. 저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선이나 했는데 행정을 제 발로 하라고 그래도 저보단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월호랑 이태원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100번, 1000번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한번 하고 뭐 실수 있을 수 있지. 뭐 중간에 지금 우리가 과정인데 왜 욕을 해. 너무 뻔뻔해. 아니 이게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여러 차례요. 10월 네. 달에 무슨개 시범 운행할 때도 이미 3번 났었죠. 이번에 82명 탄 배도 또 지금 멈춰서 가지고 난리 났었죠. 네. 그리고 지금 13번이나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네. 한강버스 물질이 닿는다라고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 현미경 민주당에서 들이댔습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든 아니 국민의힘에서 저는 오히려 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요즘 이 오세훈의 어딘가 행정을 보면은 진짜 이상하다, 기괴하다 이런 느낌. 빨리 내년 지방선거가 와가지고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윤석열 잠깐 볼게요. 윤석열 이제 그동안 사실은 지난 한 반년 이상 온갖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도 나왔고 어떤 기사는 보면서도 설마 이 지경이겠어? 설마 이 정도겠어? 했던 것들이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 뭐 위협 사격, 중화기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지난 1월에 이제 한번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왔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쯤인가 봅니다. 1월 11일에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이 있었는데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어떤 점장이가 설까지만 버티면은 다시 복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주진우 기자가 오래전에 방송에서 했었는데 야 설마 이 시기에도 지금 어디 가서 전 보고 이랬겠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워딩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일단 당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인데도 그걸 막았다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왜 경호처나 이런 사람들을 인간 방패처럼 사용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보도를 보면 인간 방패 수준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했다. 그다음에 경찰이라던가 그 업무를 집행하러 간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가해라. 뭐 필요하면 총도 쏠 수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준 사격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끔찍한 게 뭔 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요. 위력을 가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 동원된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여론조사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김건희였거든요.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아마 김건희가 계속 옆에서 그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특검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도 총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다 같이 응원봉을 들고 막아내지 않았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그때 이제 윤석열 체포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경찰이 이제 헬기까지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팀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오찬 때 윤석열이 여긴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이런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니까 이 증인으로 오신 분이 공중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걸로 이제 쏴서 추락시켜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그 문제의 김성훈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뭐
우리가 그냥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위협 사격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저도 많은 방송에 나가서 음. 그런 어떤 그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실을 비추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해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무력 시위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계속 무기. 중화기를 노출해가지고 영상에 찍히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저격용 총을 가방에 넣고 들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맞아요. 모습들 일부러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걸 했겠죠. 네. 그럼 그 당시 윤석열이 어떤 처지였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요. 근데 권한 없는 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지시하고 저 지시하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네. 반군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엘리트 그 경호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럼요. 무슨 산적 부하 뭐 반국가 그런 어떤 그런 그 반란 세력 이렇게 막 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모하려고 하고. 1차 네. 때는 체포가 안 됐는데 2차 때는 사실상 그 경호처에는 경호관들이 태업을 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인데 뭐 이런 작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살라고 그 우리나라 엘리트 경호관들을 이런 식으로 반군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국가 세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이 뽑은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켜고 과거에도 지켰던 사람인데 마치 본인의 사병처럼 그러니까요. 반군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해. 저는 여기와 관련된 김성훈 경호처장도 그렇고 네. 다 그 고위직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엄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윤석열 공소장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 뭐 포고령 발표할 때 뭐 입법 독재하고 뭐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제되니까 그 이후에 또 뭐 중국을 끌어들이질 않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무슨 발목 잡고 어쩌고도 아니고 총선 2024년 있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과수가 됐으니까 과반. 취임 반년 만에 그러니까 2022년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뭘 했다고 비상대권을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술 먹으면서 한 말도 그렇고 보면은 계속 무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11월에.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끔찍했던 건 뭐냐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재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탄압해가지고 대선 후보를 좀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안 네. 눌러져. 네. 총선에서 또 대패했어. 점점 더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계엄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도 끔찍한데 윤석열과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사실상 방조하거나 네. 사실 공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의 과정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최상목 요즘 보이시죠? 뭐 몇 번으로 저분 쪽지를 받았는데 못 받다는 식으로 하는데 CCTV 공개되는 거 보면은요. 거기에 비상입법 기구라든가 국회 네. 관련한 예산을 차단하는 식의 지시사항을 다 봐놓고 쓰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하고 다녔어요. 네. 떡매치기 행사도 갔었고요. 퍼스널 이 칼라. 퍼스널 칼라 행사도 갔었고 자기가 대통령에 한심한. 희희낙낙했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반성하고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야,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이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의 진행 중에 있어서 보통 이제 군인들이라던가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이라던가 특검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이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이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어떤 단어, 용어, 그 사람의 어떤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울과 같은 거고 그 사람의 자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언어인데 이 사람은 싹 쓸어버리겠다, 총살, 총, 뭐 죽여버려 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1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돼서 한 6개월 지났을 때였죠.
당시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얘기했고 그 이후에 뭐 한동훈 빨갱이 소리 나왔고 한동훈 총살 잡아오면 지금, 총으로 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단어입니까? 도대체 윤석열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윤석열도 오세훈이랑 똑같아요. 네. 그 그냥 대통령 그 청와대 들어가면 되는데 네. 처음에 자기가 무슨 뭐 거기 안 들어간다고 용산으로 뭐 국방부 쫓아내고 하고 이러면서 네. 그때 막 비난을 그 처음 초장부터 엄청 비난을 받은 거야. 그랬죠. 자기가 욕 안 먹을 것까지 받다가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했다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거기 보고서 나왔죠. 거기다 뭐 바이든 난리병까지 하니까 임기가 1년 안에 대통령 권한이 제일 세고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허니문 기간이 없었어. 네. 그냥 욕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안에서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이 생기면서 삐뚤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그 무너지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죠. 네. 마지막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의심을 받는 정강훈 씨가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조용해. 여기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저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정식 기자회견이 안 되는 거야. 네, 어떤 반스 입고 오셨어요? 내란 반스 입고 오셨습니까? 조용해, 이 X가. 아니, 저걸 빨리 격리시켜. CBS. 왜한 비방만 하면 아니냐. 2시간 조사받고 집에 가셨답니다.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20일을 다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일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강훈 씨 혐의를 보니 이런 거예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횡령 이런 것들인데 정강훈 씨는 지금도 상당히 좀 당당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굉장히 즐기는 모습인데. 즐기는 모습? 예. 시선을? 탄압을 받고 아. 뭐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기자들이 오고 자기를 찍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에 대한 관심이다. 또 그것이 또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거의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좀 겁을 먹었으니까 오히려 센 척한다. 오히려? 왜냐하면 서울지법 폭동 사태 때 특수건조물 침입 말 그대로 이제 깨부수고 들어간 사람 어떻게 맞아요. 되느냐면 실형 선고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징역형.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대로 기소하면은 재판하고 깜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선례들이 지금 이제 판결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더구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이걸 그냥 봐주지 않고 엄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거든요. 하나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거 하나 약간 겁을 먹어서 오히려 오버하는 거. 네. 두 번째로 장동혁 대표 아니 황교안 그러게 할 때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할 때는 하더니 장동혁 대표한테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정강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인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그런 최근의 발언이 즉흥적 발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뭐 같이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으면 정강훈 목사가 보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는 왜 안 해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중도 확장보다는 뭐 우파를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데서 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정강훈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광훈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도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 저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그 역사 강사라고 주장하는 전환길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김용현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이분이 정말 모델이었나 봅니다. 네, 빨리 끝내려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